그게 성장과 분배에서는 성장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과 국가에서 국가와 민족이 먼저냐, 인류가 먼저냐. 사회동포주의자 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겐 조국이 없어. 우리에겐 조국이 없거든요. 우리에겐 계급만 있을 뿐이다. 막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지금의 좌파들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표를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분명히 해라. 너는 민족이야. 아니면 계급이야. 그 접근에서 너는 태도를 분명히 해라. 돈 받을 적에는 우리 민족끼리고 우파를 반대할 적에는 계급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이런 정책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익은 잘했나? 우익은 잘했나? 여러분들이 요즘 사회생활책에 그 네덜란드 소년이 제방을 막아가지고 뭐 네덜란드를 구출했다는 얘기가 요즘 사회생활책에 요즘도 있어요. 없어졌어. 그걸 반대 투쟁을 한 게 접니다. 왜냐? 네덜란드 소년이 주먹으로 제방을 막아가지고 국가를 구했다는 나라 얘기는 한국에만 있는 얘기예요. 네덜란드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우국주의를 주장을 할 적에 네덜란드 제방이 어떻게 초등학생 주먹으로 막아가지고 제방이 막힙니까? 이게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길 갔어요. 그 제방을 갔습니다. 사무실 그 관리국장한테 야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그 애는 그 후에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휴 친절머리 난데요. 한국 사람은 오만 그 소리 하는데 아주 대답하기도 지쳤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관리국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놈이 손을 펄쩍 대 선생님 틀렸어요. 왜? 거기 갔더니 그 소년 동상이 서 있어요 그러더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갔을 때 동상이 없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네덜란드 문화관에 그 동상이 섰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그랬더니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없는 사실을 동상을 세웁니까 그랬더니 한국 관광객들이 하도 성화를 돼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문화관의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많이 속였습니다. 역사를 많이 거짓말 시켰어요. 소년의 9살짜리 주먹이 제방을 막을 수 있을까? 될 소리를 해야지. 될 소리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속고 살았습니다. 1990년에 국군의날이 폐지가 됐어요. 이 국군이라는 것은 우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군국주의의 상징을 깨부신다고 해서 1990년에 이제 그때 아마 김영삼 시대인가 그럴 겁니다. 노태우 시대인가? 김영삼. 국군의 날을 이제 때려치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군의 날 행사가 없어졌을 때 국군의 날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데모가 났어요. 그 데모가 난 주체가 누구일까? 대한민국 향군일까? 아닙니다. 대한노총입니다. 왜? 국군의 날 행사를 없앤 것은 노동자의 하루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빨간 날 하나를 지운 거다. 그러므로 국군의 날을 부활해야 된다. 국군의 날 폐지 반대 운동을 한 것이 대한노총이에요. 향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은 영혼이 있나? 제대로 공부를 한 건가? 이 친구들 정말 영혼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번외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번외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뻘갱이 포랭이의 준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안 물어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쇠고기 파동 때 난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쇠고기 파동 때 쇠고기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식들은 미국 가서 스테이크 먹었어요.
그러면 이 쇠고기 파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쇠고기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쇠고기 파동 때.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떤 천재적인 선동가가,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천재적인 선동가가 한 거예요. 소고기가 없는데, 소고기가 없는데, 그때 진실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위급했던 것은 중국 메라민 색소였어요. 메라민 색소 먹고 주박 죽어가는 때야. 그러고 애경유지에 그 뭐지? 가습기. 그걸로 애들이 막 죽어가는 시절인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무슨 들어오지도 않은 소고기 가지고 내뭘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향후의 어떤 정치가가 이건 밝혀야 됩니다. 누가 한 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명박이는 거기서 이제 풀이 간 거거든요. 최순실이가 말 한마디 받았다. 2억짜리 말 한마디 받았다. 그게 그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일이냐 이거죠. 어떤 여자 옷감만도 못할 것 같아. 어떤 여자 옷감만도 못할 것 같아.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촛불 시위가 가능했는가? 이거는 아마도 소고기 파동을 저질렀던 그 천재가 두 번째 프로젝트로 한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순실이가 나쁜 여자고 박근혜가 실수했죠. 실수했는데 이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할 일이었던가?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 받아가지고 딸 준 게 이게 사건이 이렇게 커야 되는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대사에서 참 많이 속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이 번외의 질문, 당신은 미국을 좋아하는가 미워하는가? 이게 뻘갱이 퍼레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네 이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존슨이 왔었어요. 존슨 대통령 체중이 150kg입니다. 서울시청에 단을 쌓았어요. 그때 국화철이 아니었었습니다. 국화철이 아니었는데 숙명여대 여학생들이 한복 입고 국화 꽃잎을 따가지고 존슨 대통령 가는 발걸음 앞바닥에다 뿌렸어요. 어린 소견에도 그걸 보면서 참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참 그때 그 마음이 아파서 참 그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나는 분명히 미국에 빚졌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 좋은 재료 갖다 와서 내가 이나마 사람 돈으로 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난 미국에 분명히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 첫째는 경제적 체험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은 좌파가 되고 부자들은 우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기차보다 비행기를 먼저 보고 큰 한 소장농에 참 가난한 보리철이 되면 보리고개가 되면은 산에 가서 칡을 패가지고 칡을 캐서 밥을 먹던 그 배를 채우던 그런 소년입니다. 여기 숙녀들도 계신데 그저 정난하게 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감자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부잣집 애들이 야 너 고추 보여주면 감자 줄게. 그래서 수치심 많던 그 시절에 그 지주 아들놈에게 고추를 보여주고 감자를 하나 얻어먹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왜 가난이 한이 안 됐겠습니까? 절절해요. 가난이 아주 절절합니다. 우리에게 프로테인,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와 개구리 뒷다리와 올갱이 아세요? 민물소라. 올갱이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게는 그 메뚜기와 개구리 뒷다리와 올갱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좌파가 되고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 우파가 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진보가 되고 젊어서 보수가 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기조가 1800년대에요. 청년시대 공화주의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고 늙어서 공화주의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두뇌가 없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변해서 한국에 와서는 젊어서 좌파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고 늙어서도 좌파인 사람은 두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기조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저보다 연배가 위신 것 같은데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래 보니까 굶고 서러울 때는 소망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잘 됐을 때 내가 이걸 꼭 갖겠다. 그 교회에 철조망을 잡고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소년 시절의 소망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되고 우리나라 소득 상위 3%로 살면서 그리울 것 없고 대학 교수가 남한테 무시당할 일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80이 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제는 회개하면서 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고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남자는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참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참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그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키워드처럼 됐는데 사실은 요 대목은 중세의 어느 소설가가 끼워놓은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 이 얘기가 없고 중세의 어느 소설가가 끼워놓은 건데 남들은 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기에다가 핵심을 두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16명이었었습니다. 16명이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귀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인들이 먼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먼저 갔다. 노인들이 죄가 많은 거죠. 노인들이 죄를 많이 지을 거죠. 이게 나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이 되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연령이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심성의 문제인데 어차피 삐딱이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팅 가자고 그 강촌으로 가자고 다 결정했는데 막판에 가서 팔당 가자고 우기는 놈 하나 나오거든요. 어느 사회나 꼭 그런 사람 꼭 하나 있습니다. 이 심성이죠. 심성이 그런 사람은 참 약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국가 간의 차이인데 남미같이 저런 사회는 좌파가 많고 이 석구 사회는 우파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좌우파의 문제는 속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태어나서 우익된 거고 북한에 태어나서 김정은이 사람 된 거고 이게 속지주의적인 측면이 많지. 우리가 정말 원해서 자유주의자가 됐는가? 우리가 정말 원해서 자본주의자가 됐는가? 우리가 정말 원해서 김일성주의자가 됐는가? 그걸 물어보면은 아마 속지주의, 운명이어서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당시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의 기도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늙어가면서 말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늙어가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나쁜 놈 만났을 때 저는 버리장머리를 고쳐놓아야겠다고 만용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제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베푼 것을 공치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게 최스턴 니미트 장로의 기도문인데 이걸 참 제가 늘 외웁니다. 외우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날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념은 참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은 야심을 뛰어넘지 못했고, 야심은 혈육을 뛰어넘지 못했고, 혈육은 금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홍명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격정의 그 필자인 홍명희는 저하고 아래웃집에 살았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났으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향이 충북 괴산인데 어려서는 송시열의 전설 속에 살았고, 송년이 돼서는 홍명희의 전설 속에 살았습니다. 그 홍명희는 이제 48년에 북한에 넘어가잖아요. 북한에 넘어가는데 남들은 이제 다 내려오는데 홍명희는 나는 안 간다. 난 여기서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홍명희는 공산주의자였을까?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미 홍기문이가 김일성대학 교수로 성공했고,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홍명희하고 아들 홍기문의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14살. 형제처럼 컸어요. 싸우고 씨름하고 같이 담배 태우고. 그렇게 산 그 아들과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은 거지 이념 때문에 남은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맨날 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진보는 천했다. 한국의 진보는 천하더라. 그럼 한국의 우익은 깨끗한 한국의 우익들은 개걸스럽더라. 한국의 우익은 개걸스럽고 한국의 진보는 천박했습니다. 위아래 없이 걷어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 논객들은 공부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최대의 사상가였던 왕양명 선생 말씀에 왜 세상이 어지러운가? 정치하는 놈들이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공부가 천하불치입니다. 이 천하불치,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학술불명이에요. 공부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제일 위험한 놈은 공부 안 하고 설치는 놈이다. 사회불합직 태입니다. 제일 무서운 놈이 공부 없이 그냥 막 들이받고 설치는 놈이 제일 위험하다. 어떻게 공자는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빵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념이라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알프레드 마샬의 말처럼 그대가 진실로 현자라면은 그대는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진실로 현자였다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천이 말하기를 당신은 도 닦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입으로는 도를 말하는 것이 염치 없지 않은가. 사마천은 사기열전을 쓰면서 사기술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챕터가 뭡니까? 사기의 며칠 마지막 챕터가 돈입니다. 사기의 제일 마지막 챕터가 돈이죠. 이제 중국말로는 식화전이라고 그러죠. 화식열전이라고. 돈 얘기를 하면서 가난이 아름답다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돈 5만 양이 없어가지고 내 페니스를 잘라내고 이렇게 살았다. 돈 우습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입으로 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 야, 이 말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마천의 진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진실로 당신은 어떻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노동할 수 있는 육신을 타고나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사람 잡는 얘기인데 빚쟁이 찾아오지 않고 빚 없고, 세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아마 윤동주는 이 센텐스를 읽은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면 행복한 거지. 막스 베버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멋지게 살다 간단가? 돈 억수로 벌어가지고 옥스퍼드에 로즈 재단 만들고 죽은 그 로드가 세계 현대사에서 제일 멋지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크는 그 책에서 굿 포버티, 가난한 착한이라는, 가난한, 뭐라 그럴까, 착한 가난, 굿 포버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착한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굳이 번역하자면 청빈인데, 공자 말씀에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공자의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결국 우파로 가야 되는가? 좌파로 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 사항이고 우리에게 놓여준 일종의 초이스인데 요즘 강요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공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정부의 중도는 전부 총 맞아 죽었어요. 중도는 회색 분자라고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저는 충북해선에 도심지로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데 가끔 보면 꽁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넘어가다가 빠져 죽어요. 근데 그 꽁이 그냥 갔으면 되는데 70%쯤 됐을 때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멀지? 그래가지고 되돌아오다 죽습니다. 70%에서 되돌아오다 죽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생도 저런 거야. 그 어렸을 적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른들 말씀이 참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인생도 저런 거야. 그 꽁이 그냥 갔으면은 저쪽 산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강은 폭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꽁이 빠져있는데 나는 그 꽁을 보면서 내 고향 꽁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고민의 문제는 다 이제 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토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교토에서 학회가 있는데 야 학회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냐 했더니 기욤 있을 때라 야 그거 본 거야. 뭐 도지 뭐 어쩌고 별 세계문화, 도시 자체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니까 볼 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좀 우리 추억에 남는 데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랬더니 어떤 조교 녀석이 신라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 야, 그거 한번 가보자. 신라 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신사에는 이제 소망의 글을 쭉 써붙이잖아요. 그 소망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희망해졌고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감사하며 기도하며 잠들수 있게.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교토 신라 신사에서 보는 어느 그 고려인의 소망의 글입니다. 여러분 일생도 아침에 눈 뜨면 희망해졌고 낮이면 등에 땀나도록 일하고 저녁이면 감사하며 그렇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